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종인입니다. 혹시나 너무 지루하진 않을까? 혹시나 혹은 너무 과격한 이야기에 식상하진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처음에 이 정기수 시간에 읽어드렸던 여름 박지원과 그 무리들 백타파의 글 가운데 청장관 이덕무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백타파와 북한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행여 이 백타파의 주요 인사들이 급진적인 근대화를 추구했던 인사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도 근본적으로는 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조선 왕조라는 이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싹이 터서 훗날 근대화라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근 몇십 년 혹은 길게는 100년 이상 지난 다음에야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는 근대화의 냄새를 맡았던 사람들이고 이러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논의는 대부분 시 중에 혹은 그 당시 학계나 관료계에 전파되지 못했던 이론과 사실들이었고요. 왜? 이 사람들 또한 기본적으로 노론과 성리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청장관 이덕무나 아니면 박재가나 그리고 박지원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렇게 체제가 잘못됐다, 없애야 한다라는 그런 혁명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론의 스승인 우암 송시열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주자에 대한 흠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엿보이죠. 이런 틀을 감안을 한 상태에서 이 백타파들의 저작을 읽으면은 그 당대에 있던 다른 학자들이나 관료들에 비해서 굉장히 과격한 어찌 보면 반성리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사람들의 글들 가운데 다시 감성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청장관 이덕무는 이 백타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주 혹은 가장 감성적인 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씁니다. 아이 같은 심성, 아기 같은 심성. 그 심성이 참 좋은데 그 심성만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고 사람이 책을 읽고 글을 읽고 물리에 빠지고 세상사에 물들어가다 보면 간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간사함 속에서 군자다운 그런 심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뭐랄까요? 감성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장관 전서의 이목구 심서라는 글입니다. 굉장히 긴 글입니다. 이목구 귀로 듣고 목 눈으로 보고 입에서 나온 그런 말들과 현상을 마음으로 쓴 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쓴 글입니다. 그 가운데 이 동심에 어울리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내 작은 초가가 너무 추워서 입김이 서려 성해가 되어 이불 깃에서 와삭와삭 소리가 났다. 나는 게으른 성격으로도 밤중에 일어나서 창졸간에 한서 한지를 이불 위에 죽 덮어서 조금 추위를 막았으니 이러지 아니하였다면 거의 후산의 귀신이 될 뻔하였다. 어젯밤에 집 서북 구석에서 독한 바람이 불어들어와 등불이 몹시 흔들렸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노른 한 권을 뽑아서 바람을 막아놓고 스스로 변통하는 수단을 자랑해야 했다. 옛사람이 갈대꽃으로 이불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다. 또 금과 은으로 상서로운 금수를 조각해서 병풍을 만든 자도 있는데 이는 너무 사치스러워서 본받을 것이 없다. 어찌 나의 경사로 만드는 한서 이불과 노론 병풍만 하겠는가? 또 왕장이 우위를 덮은 것과 두보가 마천을 덮은 것보다 낫다. 가난해도 그 옛날 중국의 대표적인 부자들보다 더 자기가 행복하고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아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어린 아우 정대는 겨우 9살이다. 타고난 성품이 매우 둔하였다. 그가 갑자기 말하기를 내 귓속에서 쟁쟁 우는 소리가 난다 하기에 내가 물었다. 그 소리가 무슨 물건과 같으냐 하니 정대가 대답하였다. 그 소리가 동글동글한 별 같아서 보일 것도 같고 주술 것도 같다 했다. 내가 웃으며 말하기를 형상을 가지고 소리에 비유하니 이것은 어린아이가 무의식 중에 타고난 지혜다. 예전에 어린아이가 별을 보고 달 가루라고 하였다. 이런 말은 예쁘고 고와서 때 묻은 속세를 벗어났으니 속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고 청정관 이동부가 어린아이들의 지혜와 상상력에 감탄합니다. 내 나이 6, 7에서 9살 때에는 섣달 금은방과 정월 초하루가 어찌나 그리 좋았는지. 초록색 옷을 입고 적색 비단띠에 홍색 가죽신을 신고 나갔다. 밤에는 유술 돌고 낮에는 연을 날리며 어른께 세배하면 이마를 어루만지며 예뻐했다. 이때에는 우쭐한 기분에 바람같이 달려 머리가 나풀거렸으니 좋은 시절이 이날보다 나은 것은 없었다. 지금 아이들이 뛰노는 것을 보면 마음이 다시 움직이나 돌아보건대 내 몸은 7척이요 높은 관은 키와 같고 수염은 길다랗다. 도리어 시세움을 내며 말하기를 아이들의 나는 이런다. 너희들도 머지않아 턱에 수염이 날 것이다. 너의 때때옷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아이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약간 질투 같기도 하고 다 큰 어른이 아이들의 순진무구하고 마냥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니들도 커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하나 꼰대 같다고는 할까요? 이제 진지해집니다. 기이하고 빼어난 기운이 없어지면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평범하게 된다. 산은 이 기운이 없으면 깨진 기왓장이다. 물은 이 기운이 없으면 썩은 오줌이다. 공부하는 이가 이 기운이 없으면 마른 풀을 묶어놓은 것이다. 방외가 이 기운이 없으면 진흙을 뭉쳐놓은 것이다. 술사를 이야기합니다. 방외가 이 기운이 없으면 진흙을 뭉쳐놓은 것이다. 무술하는 사람이 이 기운이 없으면 밥통일 뿐이요 문인에게 이 기운이 없으면 떼주머니다. 충어, 화훼, 서화, 기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어갔다. 영숙정영한 기운은 하늘이 모으고 땅이 기른 것이어서 이를 얻는 자는 귀하니 어찌 더럽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발꿈치를 접하랴. 그러므로 먼저 밝은 두 눈으로 내려다보고 올려다보며 또 사방을 돌아보아 이 기운이 줄고 왕성한 것을 살피면 삼라만상이 정상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형상 밖의 표묘한 것과 의중에 쌓인 것은 마음으로는 분명하나 입으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단순하게 물건이 그냥 물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지 물건이 스스로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본질이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남들에게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의 아이됨을 벗어나서 어른이 됐을 때 그 어른이 된 인간들도 기운을 가질 때 단순한 어른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예가 나옵니다. 붓은 마른 대나무와 죽은 토끼털이요, 먹은 묵은 악교와 남은 그을음이다. 종이는 떨어진 삼배와 해진 천조각이요, 벼루는 오래된 기와와 낡은 쇠조각들인데 어떻게 사람의 정신과 생각처럼 측량할 수 없도록 변화하는 그런 조화를 부를 수 있겠는가? 지금 붓, 종이, 먹, 벼루를 가지고 혈육의 심포와 굽혔다 폈다 하는 팔과 손가락, 그리고 탐탐하게 보는 눈과 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붓은 먹 같고, 먹은 종이 같고, 종이는 벼루 같고, 마음은 눈 같고, 눈은 팔뚝 같고, 팔뚝은 손가락 같다고 말한다면 비록 눈을 밝게 뜨고 깊이 생각하여 위아래로 살펴보아도 비슷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한번 어떤 상태에 빠지고 모습이 촉발돼서 만일 마음 먹은 것이 있으면 갑자기 눈이 움직이고 팔뚝이 꿈틀대며 손가락이 쫓아서 잡는다. 벼루에는 먹이 갈리고 붓에 먹을 묻혀 종이에 쓸 때 종횡으로 써가고 좌우로 달려서 잠깐 사이에 들쭉날쭉한 글씨가 이루어진다. 기운을 얻고 뜻이 마음에 가득하면 안 될 것이 없다. 마음이 눈을 잊고 눈은 팔뚝을 잊고 팔뚝은 손가락을 잊고 손가락은 먹을 잊어버리고 먹은 벼루를 잊고 벼루는 붓을 잊고 붓은 종이를 잊으니 이때는 팔뚝과 손가락을 마음과 눈이라 하여도 되고 붓과 종이, 먹과 벼루를 마음과 눈, 팔뚝과 손가락이라 해도 되며 먹과 벼루를 붓과 종이라 해도 된다. 마음이 고요히 안정되고 눈이 맑게 돌아와 팔뚝과 손가락을 소매 속으로 거둔다. 그리고 먹을 닦고 벼루를 씻고 붓을 꽂고 종이를 말아둘 때는 잠깐 사이에 붓, 종이, 먹, 벼루, 마음, 눈, 팔뚝, 손가락이 모두 본래대로 돌아간다. 또 전에 하던 일도 잊어버린다. 이렇게 어찌 보면은 물건의 본질 혹은 그 속에 숨어있는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다 큰 어른들이, 제대로 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데 이게 갑자기 혹은 호련히 나쁜 쪽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입니다. 한 마리 쥐가 닭짝에 침입하여 네 발로 계란을 안고 누우면 다른 쥐가 그 쥐 꼬리를 물어 당겨서 닭장 밖으로 떨어진다. 그리고는 그 쥐 꼬리를 다시 물어 당겨서 쥐구멍으로 운반한다. 또 병에 기름이나 꿀이 있으면 병에 올라앉아 꼬리로 묻혀내 몸을 돌려 그 꼬리를 핥아먹는다. 한 마리 족제비가 온몸에 진흙을 발라 머리와 꼬리를 구분할 수 없도록 하고는 앞발을 모으고 썩은 말뚝처럼 사람같이 밭둑에 선다. 그러면 다른 족제비 한 마리가 눈을 감고 죽은 듯이 그 밑에 눕는다. 그때 까치가 와서 엿보고 그놈이 죽은 줄 알고 한번 찍는다. 짐짓 꿈틀하면 까치가 의심이 나서 재빨리 썩은 말뚝같이 서 있는 그놈 위에 앉는다. 그러면 그 말뚝처럼 서 있는 놈이 입을 벌려 그 까치놈의 발을 깨물어 버린다. 까치는 그때야 족제비의 머리에 앉은 것을 알게 된다. 벼룩이 온몸을 물면 족제비는 나무 토막을 물고 먼저 꼬리를 시냇물에 담근다. 그러면 벼룩이 물을 피하여 허리와 잔등이로 몰려든다. 담금은 피하고 하여 차츰 목까지 물속으로 넣는다. 벼룩이 모두 나무로 모이면 나무를 물에 버리고 언덕으로 뛰어오른다. 누가 가르친 것도 본래 언어로 서로 깨쳐준 것도 아니다. 가령 쥐 한 마리가 계란을 안고 눕더라도 다른 쥐가 그 꼬리를 물고 끌 줄을 어떻게 아는가? 족제비 한 마리가 말뚝처럼 섰는데 다른 족제비가 그 아래 죽은 듯이 누울 줄을 어떻게 아는가? 이것이 하늘이 만든 자연이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으로서 교묘한 꾀로 이런 교활한 짓을 하는 자가 있으면 쥐와 족제비 같은 종류인 것이다.
자연과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족제비와 쥐는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하지만 사람은 본능 속에 없다가 나고 자라나면서 이런 교활한 성격이 꿈틀든다는 거죠. 우리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이덕무가 무의식 혹은 의식적으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동심에 대한 향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자기 주변에서 벌어진 교활한 간신배 같은 사람들의 행태의 투영이 된 겁니다. 사람이 사냥개를 시켜 사슴을 쫓게 하면 사슴이 빨리 달아나고 개가 그 뒤를 따른다. 거의 개가 사슴을 물게 됐을 때 사람이 그 개를 불러 밥을 주고 쉬게 한다. 사슴은 개가 오기를 기다리고 돌아다 보면 또 서 있는다. 그러면 개가 다시 쫓다가 또 전과 같이 쉬면 사슴도 전과 같이 또 기다린다. 무릇 여러 번을 그렇게 하여 사슴이 기운이 빠져 거꾸러지면 개가 그때 그 불알을 물어서 죽인다. 이것이 자애로움인가? 믿음인가? 곰과 호랑이가 서로 싸울 때 호랑이는 발톱과 어금니를 벌리고 오직 위세로 힘을 쓰고 곰은 사람처럼 서서 위에 있는 큰 소나무를 꺾어서 힘껏 친다. 한 번 친 것은 버리고 쓰지 않는다. 그러고는 다시 소나무를 꺾는다. 노력은 많이 들고 힘이 붙여서 끝내는 곰이 호랑이에게 죽고마니 이것이 의로움인가 절개인가. 사람이 산골짜기에 나무를 걸쳐놓고 노끈으로 만든 올가매를 나무에 걸어놓으면 담비가 고깃대처럼 나무를 건너는데 먼저 가는 놈이 거리낌 없이 머리를 올가미 가운데 넣는다. 그러면 뒤에 이르는 놈이 앞을 다퉈서 머리를 넣어서 잠깐 사이에 주렁주렁 모두 목이 달려 죽어 있다. 이건 수남인가 공소남인가? 오로지 한쪽의 속임만 있고 이리저리 융통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만 명색 없는 일에 몸을 해치니 이것은 사슴이나 곰이나 담비로서 머리에 감투를 쓴 것이다. 지혜 없이 진영에 혹은 자기의 편향에 빠져 있는 어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무작정 올감을 향해 달려드는 자기 편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무릇 간사한 사람이 하는 짓은 작게는 이나 쥐같이 깨물고 다음은 여우와 올빼미처럼 상스럽지 못하고 크게는 도적의 잔인한 짓과 귀신이 홀리듯 하는 행동이 눈썹과 입가에 나타나 생기가 점점 소멸된다. 군자는 그렇지 않다. 말이 점잖고 처리하는 일이 명백하여 안팎이 같아서 하나도 가린 것이 없다. 그래서 성한 봄날 조용한 바람이나 서리로 씻은 듯한 흰 달과 같다. 또 청천백일날에 훤히 트인 길과 8개 창이 영롱한데 중문이 활짝 열린 것과 같다. 이를 두고 청명한 것이 몸에 있으면 지기가 신과 같고 화순한 것이 가운데 쌓이면 영화가 밖으로 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온축한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사람이 침묵하여도 뇌성처럼 큰 소리가 난다. 또한 시체처럼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도 용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이는 것이다. 이들이 군자다. 기본적으로 성리학적인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덕무입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 이덕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린아이, 자기가 부러워하는 어린아이의 상상력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찬양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새 속에 물들었을 때 간사하게 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어린이처럼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이덕무가 25에서 7 사이, 지금으로 치면 젊지만 그 당시로 치면은 장년의 성리학자여 감성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미래를 어느 정도 개혁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던 이덕무가 기록한 수필입니다. 이목구 심서입니다. 이번 주는 그 간서치 책 읽는 바보 이덕무의 이목구 심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남자 전기수 박주근입니다.